보잉의 시험 조종사는 여객기 시제기를 관중 앞에서 2번 뒤집고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1955년 8월 시애틀의 보트 경주대에 2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호수 위에는 항공사 임원들을 태운 보트가 떠 있었습니다. 보잉이 $1,600만 들여 단 한 대만 만든 제트 여객기 시제기가 그 위를 낮게 지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은 시험 비행 책임자 텍스 존스턴은 낮게 지나가는 대신 기체를 옆으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돌아오면서 한 바퀴를 더 굴렸습니다. 부조종사도 이륙한 뒤에야 계획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사장실에 불려간 존스턴은 무슨 짓이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비행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고개처럼 보여도 기체에 걸리는 힘은 수평 비행과 같은 일직이동이라 시제기는 흠집 없이 15년을 더 날았습니다. 이 시제기에서 707 여객기가 나왔고 제트 여객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침몰한 잠수함에 구조실을 내려보내 살아있던 33명을 전부 꺼냈습니다. 1939년 5월 23일 미 해군의 신형 잠수함 스칼러스가 시험 잠항 중 밸브 고장으로 침수됐습니다. 배는 수심 74m 바다 밑에 주저앉았고 물이 덮친 뒤쪽 구획의 26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쪽의 33명은 수밀문을 닫아 침수를 막았지만 얼음장 같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그때까지 이 수심에 가라앉은 잠수함에서 산 사람을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군에는 마침 완성된 지 얼마 안 된 장비가 있었습니다. 잠수함 해치 위에 내려앉아 뚜껑처럼 밀착하는 종 모양의 구조실, 맥켄 구조 체인버였습니다. 다음날 구조함 펠컨이 도착해 체인버를 내렸고 생존자들을 나눠 태워 4번을 왕복했습니다. 마지막 왕복에서 케이블이 얽혀 몇 시간을 물속에 매달렸고 갑판의 승조원들이 맨손으로 줄을 당겨 끌어올렸습니다. 자정을 넘겨 함장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습니다. 갇혔던 33명 전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BBC는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한다고 방송했고 재배 문의까지 받았습니다. 1957년 4월 1일 B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파노라마가 3분짜리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스위스 남부의 한 가족이 따뜻한 겨울 덕에 풍년을 맞아 나무에서 스파게티 가락을 걷어 햇볕에 말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은 당대 가장 신뢰받던 앵커 리처드 딤블비가 맡았습니다. 뉴스를 읽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스파게티는 통조림으로나 접하던 낯선 음식이라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수백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속았다고 화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파게티 나무를 어떻게 기르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BBC의 답변은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스파게티 한 가닥을 토마토 소스 캔에 꽂고 잘 자라기를 비세요. 촬영에 쓴 국수는 삶은 스파게티를 월계수 가지에 걸어놓은 것이었고 제작비는 100파운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5층을 떨어졌는데 안에 있던 직원은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7월 28일 아침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B-25 폭격기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9층 부근에 충돌했습니다. 건물에 불이 붙었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80층 부근에서 일하던 20살 엘리베이터 안내원 베티 루 올리버는 화염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조대는 응급처치를 마친 그녀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충돌 때 이미 송산되어 있던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75개층 아래 지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좁은 승강로에 갇힌 공기가 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아래서 눌리며 속도를 줄였고 바닥에 쌓인 끊어진 케이블 뭉치가 스프링처럼 충격을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과 등, 골반이 부러졌지만 회복했고 1999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기록은 엘리베이터 추락에서 살아남은 가장 긴 낙하로 지금도 기네스북에 남아있습니다. 소세지 껍질로 사람의 피를 걸러 목숨을 살린 세계 최초의 인공심장이 있습니다. 1943년 나치 점령하의 네덜란드 소도시 캄펀에서 의사 빌럼 콜프는 콩팥이 멈춘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에 쌓이는 독소를 몸 밖에서 걸러낼 수만 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재료는 구할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소세지 포장용으로 팔리던 셀로판 튜브 40m를 나무 드럼에 감고 격추된 동일 비행기에서 떼어낸 알루미늄과 재봉틀 모터, 포드 자동차에 물 펌프를 이어 붙였습니다. 부품은 마을 공장의 기술자들이 밤에 몰래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피가 셀로판 튜브를 지나는 동안 독소만 막을 통과해 바깥 용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원리는 통했지만 환자 16명 중 15명이 죽었습니다. 1945년 9월 17번째 환자였던 67세 여성이 11시간 30분의 투석 끝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콜프는 특허를 내지 않았고 기계와 도면을 무상으로 외국 병원에 보냈습니다. 벽돌을 우편 소포로 배송받아 지은 은행이 있습니다. 1916년 미국 유타주의 시골 마을 버널에서 은행을 짓던 콜사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벽에 쓸 고급 벽돌은 200km 떨어진 솔트레이크 시티에만 있는데 민간 운송료가 벽돌 값의 4배였습니다. 그때 우편 요금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포 하나당 무게한도 약 23kg, 벽돌을 소포로 붙이면 운송보다 훨씬 쌌습니다. 벽돌 15,000장이 한 장씩 종이에 쌓여 10장씩 나무 상자에 담겼고 상자 1,500개가 우편망을 탔습니다. 도중에 트럭 한 대가 언덕에서 뒤로 밀려 전복돼 불이 났고 벽돌 수천 장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우체국은 그해 11월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90kg 넘게 붙이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었고 이 벽돌 소포가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은행벽이 완성된 뒤였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도 은행으로 영업 중이고 미국 국가사적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불태우려고 소위탄을 매단 박쥐들이 미군 비행장부터 불태웠습니다. 1942년 미국의 한 치과 의사가 백악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겨울잠 자는 박쥐 수백만 마리에 작은 소위탄을 달아 일본 상공에 뿌리면 박쥐들이 목조주택의 처마와 다락에 파고든 뒤 불을 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아니란 메모와 함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쥐 수천 마리가 포획됐고 17g짜리 소위탄과 낙하산 달린 투하 용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1943년 5월 뉴멕시코의 시험장에서 터졌습니다. 무장한 박쥐들이 사막 햇볕에 일찍 깨어나 달아났고 근처 보조 비행장의 관제탑과 경납구에 자리 잡은 채 불을 냈습니다. 기밀 시설이라 알릴 수도 없어서 기지 인원들은 격리된 채 시설이 타는 걸 지켜봤습니다. 황당하게도 성능 평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실전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보고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습니다. 그 무렵 미국이 만들던 다른 비밀 무기가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방이 나와서 버그란 말이 생겼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틀렸고 진짜 나방은 농담 메모와 함께 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1947년 9월 9일 하버드 대학의 계전기식 컴퓨터 마크2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원인을 찾던 기술자들이 릴레이 접점 사이에서 찾아낸 건 끼어 죽은 나방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나방을 꺼내 그날의 작업 일지에 테이프로 붙이고 옆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벌레가 실제로 발견된 최초의 사례. 이게 농담인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한참 전부터 기술자들은 기계의 결함을 버그, 그러니까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에디슨도 1878년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말로만 잡던 벌레가 진짜 벌레로 나타났으니 웃으면서 증거물로 남긴 겁니다. 이 일화는 컴퓨터 개척자 그레이스 호퍼가 강연마다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나방을 발견한 건 호퍼가 아니라 당시 기술자들이었지만 이야기를 세상에 남긴 건 호퍼였습니다. 그 일지는 지금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나방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미국 우체국은 순항미사일에 편지 3,000통을 실어 실제로 배달했습니다. 1959년 6월 8일 미 해군 잠수함 바베로가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미사일 한 발을 쐈습니다. 핵탄두가 들어갈 자리에는 우편 컨테이너 2개, 그 안에는 우정장관이 쓴 기념편지 3,000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22분을 날아 해군 비행장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들은 소인이 찍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의원 전원, 대법관들에게 배달됐습니다. 우정장관은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달에 도달하기 전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영국으로, 인도로 미사일 우편이 몇 시간 안에 배달될 것이다. 하지만 미사일 우편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편지 3,000통에 미사일 한 발을 쓰는 장사는 성립할 수 없었고 애초에 진짜 목적은 소련의 미사일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날의 우편 컨테이너 실물은 지금 우편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암치료기 하나가 고철로 녹아 철근이 됐고 그 철근 때문에 집 814채가 철거 판정을 받았습니다. 1983년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 후아레스, 한 병원 직원이 창고에 6년째 방치되어 있던 낡은 암치료기를 분해해 픽업 트럭에 싣고 고철상에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10 남짓. 기계 안에 코발트 60이라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운반돈 중 방사성 물질을 담은 캡슐이 뚫렸습니다. 좁쌀만한 코발트 알갱이 수천 개가 트럭 짐칸과 고철 야적장에 흩어졌고 오염된 고철은 제철소로 넘어가 식탁다리와 건축용 철근 수천 톤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발각은 이듬해 1월 미국에서였습니다. 철근을 실은 트럭이 길을 잘못 들어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앞을 지나갔고 핵무기 연구소에 방사선 경보가 울렸습니다. 역추적 결과 오염된 철근은 이미 멕시코와 미국 곳곳의 건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만 건물 17,000채를 조사해 814채가 철거 판정을 받았고 약 80명이 심각한 피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 제철소와 고철장 입구에는 방사선 감지기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 문을 지나는 고철은 전부 검사를 받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부 기록이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다음 사건들을 모아 다시 오겠습니다.